안녕하세요. 저는 우울한 그리고 특별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김혜원입니다. 와! 앞서서 이제 다른 강연자분들께서 밝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우울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울이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제 우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울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침묵적인 느낌? 침묵적인 느낌? 힘든 거. 힘든 거? 암울. 아무나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회색. 회색?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제 우울이라는 단어를 좀 들으면 아직까지도 좀 숨기고 싶은 것, 아픈 것, 좀 부정적인 것 이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제게 우울은 이제 조금 색달라요. 지금의 제게 우울이랑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주는 성장 기제이자 제가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준 터닝 포인트, 그리고 저를 저답게 해주는 제 감정 중에서 가장 나다운 감정입니다. 지금의 저는 우울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우울이 이렇게 저랑 친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빨리 만났긴 했는데요. 제게 우울이 찾아왔던 건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그게 우울인지 몰랐죠. 어쩌다가 우울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된다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제 가정 환경 때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좀 아픈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뭔가 여러분들이 아동학대라는 걸 생각했을 때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이 피해인 줄도 모르고 9살 때까지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친어머니께 오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가정 환경이 제대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러 명의 시아버지들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제 사랑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죠. 설상가상으로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우 관계가 좋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친어머니한테 오면서 10살 때 이제 전학을 왔는데 전학 오면서부터 이제 초 4, 5, 6 그리고 중학교 1, 2, 3 이렇게 6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는데요. 그때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던 이유는 보험반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는 이유였어요. 보험반 아세요? 네. 네, 보험반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 때는 보험반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친구와 이야기하고 놀다 보면은 이제 그런 보험반이라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모두와 이야기하고 놀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은 너는 이제 장애인들이랑 노니까 너도 장애인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괴롭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닫히기도 했고 책상과 칠판에 늘 여기 적혀있기도 했고 물건이 한두 개씩 사라지기도 했어요. 나 좀 그만 그렇게라고 하소연도 해보고 사과를 해보긴 했는데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바퀴벌레와 닮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나름 잘 웃고 되게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반장도 했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생각보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면은 또 맞거나 허가는 당할 게 뻔하니까 차라리 내가 가는 길에 차에 치여서 죽어버리면 오늘은 집에서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 앞에서 한참을 신발포로 흙을 파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때 제가 우울을 좀 처음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물이 가득 담긴 수조 안에서 사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언제든 호흡이 꺼져서 익사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삶. 아무런 감정도, 살아야 할 의지도 느끼지 못하는 삶.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 살 한 살 먹어도 학교의 아이들은 저를 계속 괴롭혔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늘 이제 폭력을 일삼더라고요. 그때 이제 18살 때 제 유일한 가족이던 개마저 죽으면서 저는 우울이라는 것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끝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의 우울이란 제가 도저히 홀로 독대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 숨을 쉬면 이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죽을 날짜랑 죽을 곳을 정해놓고 유서도 다 써놓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들이 좀 밟히는 거예요. 끝내야 하는 과제, 기말고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예전에 크게 싸우고 연을 끊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아니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한 거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연 끊은 지가 꽤 됐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랑 못 풀고 죽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랑 오늘 못 풀더라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 미안해. 그냥 그 말을 했을 때 2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안아주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자기 없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 죽겠구나. 나는. 되게 결정적으로 죽으라고 자주 갔던 물가에서 보는 석양이 되게 예뻤어요. 네, 이 석양을 제가 찍었어요. 한강이거든요. 근데 이때 본 석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 이대로 물에 빠져서 이런 어두운 물속에서 가라앉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나? 갑자기 조금 더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봤어요. 새어머니, 친아버지, 새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 전쟁 같은 집, 마음 좁고 타나 없는 세상. 역시 제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제 환경은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없앨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뀌기로 했어요. 제가 바뀌면 같은 환경이더라도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깊은 저의 내면을 마주했어야 했어요. 이때 제가 입은 우울은 진짜 이런 깊은 물속과 같았어요. 빠져나오라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 깊게 가라앉았고 오히려 쥐가 나서 물속에 갇혀버리기도 했었어요. 잠시 빠져나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헤일이 일어가지고 또 휩쓸려버리고. 근데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구명조끼도 남아있지 않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가미를 만들자고.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가미를 어떻게 만들어? 바지 헤엄치는 법을 배우자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속에서 억지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다고.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파도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해변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우울을 내 일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모험하고 있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 모험은 단순히 우울 극복에 대한 모험이 아니라 우울을 토닥이고 인정하기 위해서 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모험이었어요. 첫 번째 모험은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밥을 잘 챙겨 먹는 거였어요. 되게 간단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너무 우울한 감정이 컸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도 밥을 먹기 싫었어요. 밥을 먹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나를 그런 방식으로 학대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나를 학대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고 나한테조차 사랑받지 못한다는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3끼는 조금 무리고 하루 2끼를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고 제때 끼니를 챙기는 게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밥을 잘 챙겨 먹으니까 몸에는 힘이 돌았고 살이 조금 찌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에도 좀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 생기는 이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등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어지고 그 바람을 갖고 제가 두 번째 모험을 떠나요. 그 모험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연설을 하게 돼요. 연설문을 쓰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 연설을 하는 게 맞는지 과연 내가 앞에 서서 할 수 있는지 진짜 수천 번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마저 내 과거 앞에 무너지고 나면 진짜 아무도 나를 그 과거로부터 꺼내줄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으로 결국에 이제 눈물을 가득 쳤던 연설대전을 마쳤어요. 제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고요. 저랑 같이 울어줬어요. 그리고 모두들 한 목소리로 말해줬어요. 너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는 강하다고.
아니 약해도 괜찮으니까 수고했다며. 그렇게 누구한테 심히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것들을 이제 연설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의 꿈을 찾았어요. 제 꿈은 이제 아픈 아동 청소년들을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김혜영이 되는 게 꿈인데요. 만약에 제가 무섭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연설대전을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거고 아마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 모험은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바로 글인데요. 저는 제 우울을 담은 글을 쓰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 글을 보고는 독을 품었다고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대체 왜 이런 글을 쓰냐고 심각하게 따져 물었었어요. 저는 그냥 쏟아지는 화편들을 그냥 가만히 맡고 있기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글로 나가서 심정을 표현을 한 것뿐인데 저 글은 어딜 가든 병든 것 그리고 아픈 것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글이 점점 저 스스로도 싫어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글을 쓰는 저도 그런 글을 쓰게 한 제 환경마저도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글이라도 안 쓰면은 제 안에 감정들이 너무 가득 차서 진짜 부풀어 올라서 폭발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글을 쓰면서 제 감정선을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좀 더 이제 감정 인지를 하고 생각 정리를 확실히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이 정도의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제 글을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한 글을 보고 위로를 얻는다니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좋아하는지. 근데 이제 우울한 사람들은 희망찬 글을 보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다가온대요. 타들어가는 듯이 아프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글을 읽으면 공감이 되고 미처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좀 후련하대요. 읽으면서 기분이 좋대요. 저만 쓸 수 있는 제 글이 자꾸만 읽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네. 보신 사람 손 들어주실래요? 저요. 다 보셨네요? 네. 네. 저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슬픔이 되게 필요 없는 감정이라는 취급을 당하면서 배척당해요. 기쁨이가 슬픔이 옆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들어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도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슬픔이 있어야만 기쁨이 존재할 수 있고 인간에게 슬픔은 꼭 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그 기쁨이 머리가 왜 파란색인지 아세요? 얘네들은 다 이제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인데 얘는 파란색, 노란색이잖아요. 그 이유가 기쁨이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슬픔이기 때문이래요. 네, 이런 의미를 깨달으면서 인간에게 슬픔이 꼭 필요하고 내 글도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글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네. 이 외에도 제 모험은 계속됐어요. 그 제일 큰 거는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먹었다는 거. 제 우울과 아픔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병명들로 정이 내려있으니 게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제 발로 가서 제 상태를 먼저 말하고 그에 맞는 약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이나 신경정신과를 기피하잖아요. 근데 저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랑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밥 먹기, 이렇게 트라우마나 받아들이기, 이렇게 신경정신과 다니기, 글쓰기 이런 등등의 모험을 통해서 제가 가장 증오하고 가장 사랑하는 우울을 토닥였어요. 물론 제 방법이 모두에게 통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우울의 색깔도 다를 거고 우울을 앓는 방식도 분명히 다를 거고 우울을 토닥이는 방법도 각자 다르겠죠. 저는 그 방법을 모두가 각자만의 방법으로 꼭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울을 참고 계속해서 생을 걸어 나가는 것은 부러진 다리를 끌고 자꾸만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림자가 있으면 위에는 반드시 빛이 있듯이 밤이 있으면 반드시 달과 별이 있듯이 나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듯이 죽어야 할 이유만큼 살아야 할 이유는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우울 안에서 그림자 위에 빛을, 밤 안에 별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어떻든 얼마나 걸리든 저는 여러분의 북두칠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빛을, 별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혜원이 강연 듣고 어땠어? 듣고 일단은 혜원이 강연 들을 때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현재는 밝게 지내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인상이 좀 많이 깊었던 것 같아. 나도 그랬어. 나도 혜원이의 강연을 여러 번 들었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고 뭔가 우울이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만약에 혜원이 상황에 처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나는 되게 못 살 것 같아. 계속 그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로잡혀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뭔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너는? 나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일단 살아있더라도 트라우마가 좀 심할 것 같고 좀 이제 우울증 약, 알약 먹으면서 생활을 했을 것 같아. 절대 나는 그게 내 삶이 그것 때문이라는 많은 탓을 했었을 것 같아. 맞아. 한 번에 나아지지 않잖아. 맞아.